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의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됐습니다. 다음 달 5.4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들이 대의원과 당원들을 대상으로 표심 잡기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JIBS는 민주통합당 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나선 3명의 후보는 사전 예비 경선을 거쳐서 이른바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들입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에 나선 후보들은 민주통합당이라는 당명에서는 마지막 후보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는 당명을 통합이라는 단어를 빼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당원과 대의원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께서도 제주의 현안 과제에 대해 야당 정치권이 보는 시각 등에 대해서도 눈여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JIBS 초청 민주통합당 대표 후보 제주 초청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후보 기호는 사전에 당 차원에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리겠고요. 후보별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을 통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기호 1번 강기정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제주도민 안녕하십니까. 올해 4.3 위령제에도 여지없이 박근혜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새누리당은 또 정부의 대통령은 한 번도 4.3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해서 4.3 유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참여하여 억울하게 돌아가신 한을 달래주기를 바랍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때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편이 되어서 국민과 함께 국민을 당당히 지켜주는 정당이 되지 못해서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 오히려 우리 민주당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당이 분열의 길로 갈지 재건의 길로 갈지를 결정해야 할 전당대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강기정 민주당을 재건시키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젊은 후보 저 강기정 잘해내겠습니다. 네, 이용석 후보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제주도민들은 그 어느 곳보다도 많은 우리 민족의 한과 고통을 가슴에 안고 계십니다. 금년은 4.3 사건의 6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제주도민들의 명예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행정자치부 장관이던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고 위령제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참석이고 마지막 참석이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4.3 사건의 추모 기념일을 국가 공식 기념일로 지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존하고 계신 분들, 유가족분들에게 생활안정비를 비롯해서 복지사업을 펼치는데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명예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펼치려는 민생정치이고 생활정치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튼튼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돼서 민주당을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한길 후보 순서입니다. 예,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한길입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4.3 사건에 대한 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드린 뒤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모두 4.3 사건 위령제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본다면 이명박, 박근혜 두 분 대통령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한 달여가 지났지만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고 민생은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제1야당이 제 역할을 해야 할 텐데 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새 지도부가 민주당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독하게 혁신한 모습, 새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자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대선 후 정당 지지도는 민주통합당만의 관심이 아닌 전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점에 대해서는 세 분의 후보들도 모두 공감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정당 지지도가 하락하는 이유와 그리고 지금의 당 입장에서의 대책이랄까요? 이번에는 그 2번 이용섭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지난 대통령 선거는 시대 정신으로 보면 져서는 안 되는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5년은 그야말로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기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통합당은 패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특히 대선 패배 이후에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은 혼란에 빠졌고 리더십은 붕괴되었고 무기력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지금 상황을 보면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 위협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서민들의 생활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민주당이 지도부 뽑는다고 서로 논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이것은 민주당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몸부림이고 혁신의 과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혈기왕성했던 우리 민주당의 심장이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만 저 이용섭이 민주당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경제도 살리고 국가 안보 문제도 해결해 내겠습니다. 그야말로 제주 도민들에게는 믿음직한 민주당, 그리고 제주 당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김한길 후보 순서입니다. 예, 우리 대선 패배 이후에 제가 전국을 돌면서 경청 투어를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개파 정치 이제 그만 마감해라 하는 말씀 많았고요. 또 많았던 말씀이 민주당 대선 패배 이후에도 책임지는 모습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화가 난다 하는 말씀들도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책임이라는 것은 특정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민주당 전체가 국민들께 대해서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과 성찰하는 모습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지도부가 소위 비상대권을 가진 지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새 지도부를 뽑기 위한 과도기적 지도부이기 때문에 이 지도부가 이 통상의 예를 넘는 이 급격한 변화를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 크게 변하는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 더 큰 변화가 빨리 있어야 한다 하시는 것이라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히는 새 지도부가 민주당의 새로운 출발, 독한 혁신 반드시 실현해 낼 것입니다. 네, 강기정 후보 순서입니다. 네, 국민들은 대선에 패배하고 패배한 이후에 우리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더 오히려 분노하거나 실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국민들은 대선에 이겼어야 하는데 졌고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이 독하게 잘 변화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러나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약 4개월 이상 지나오고 또 최근에 대선 평가 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민주당에 대한 실망은 더욱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이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그 직전에만 새누리당을 앞질렀고 계속 새누리당에 뒤지는 이 정당 지지율을 가졌습니다. 아마 이제 더 이상 새누리당 싫어서 민주당이 인기가 올라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반사 이익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새로운 정치, 민주당의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도 사랑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5년 후에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잘 살피고 희망을 준비하는 그런 민주당이 되어야 되겠다, 이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사회적 공통 질문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 차원에서 나름대로 대선 패배에 대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지만은 그 책임 범위를 놓고는 아직도 개파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 국민정당으로서의 거듭나기 위한 특단의 해법이랄까요? 그 대책에 대해서 후보들께서도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계실 건데 이번에는 그 3번 기호 3번 김한길 후보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정당 민주주의 실현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야 그 힘으로 독한 혁신 해낼 수 있습니다. 개파를 우리가 이제는 극복해야 합니다. 개파끼리 서로 싸우는 거 그만해야 합니다. 또 대선 패배 이후에 책임론 가지고 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다투는 것 이것도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소모적인 이념 논쟁으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일 이제 없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하나로 통합돼서 그 힘으로 독하게 혁신해 낸다면 이제 민주당이 다시 대안 세력으로서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들께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때 저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뜻이 당의 가장 높은 곳에 놓이는 정상적인 정당 민주주의 실현하는 것을 통해서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의 아픔을 껴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민주당 포기하지 마시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기호 1번 강기정 후보 차례입니다. 네, 국민들은 우리 민주당을 볼 때 중심이 없는 정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십의 불안정을 가장 많이 지적합니다. 아무리 봐도 지도부가 자주 교체되고 잦은 교체에 따른 이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작년 한 해 대선이 있는 해에도 7번씩 대표가 바뀌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국민의 이 불안감은 가중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위기고 이렇게 리더십의 불안정성이 도래될 때는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얼굴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고 안정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 60년 역사 속에서도 당이 위기일 때는 늘 젊은 리더십으로 바꿔서 새로운 도전과 위기 극복을 해왔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특히 그런 민주당이 새로운 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당면에서의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5년 후에 무엇을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줄 거냐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년 뒤에 정말 국민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수권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정권을 다시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국민들은 기다려줄 거라고 믿습니다. 10년 뒤, 5년 뒤를 잘 준비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용섭 후보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국민이 원하는 혁신을 성공시킬 수 있는 당대표를 뽑아야 합니다. 대표가 무능한 정당이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성공한 정당에는 반드시 훌륭한 혁신적인 리더가 있습니다. 깨끗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리더를 이번에 뽑으면 국민들이 기대와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서민들의 5대 불안, 일자리 불안, 주거 불안, 교육 불안, 노후 불안, 안보 불안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더 시급한 과제는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수권 능력을 제대로 알릴 것입니다. 이제 박근혜 정권만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섭이 이끄는 민주당도 예비장관을 임명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국민들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한반도 평화, 경제 민주화, 복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TV에 나가서 박근혜 정권의 실제 장관과 이용섭이 이끄는 민주당의 예비장관이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오히려
민주당의 예비 장관이 더 능력 있고 더 실천 대안을 제시하고 유능하게 되면 민주당의 수권 능력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정권이 실패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정권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그 후보자 주도권 순서입니다. 먼저 강기정 후보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네. 김한길 후보께 묻겠습니다. 최근 그 박근혜 인사와 관련해서 한 언론에서 박근혜 정부 인사를 두고 비주류 올드보이다 이렇게 이름 붙인 것을 봤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의 인사가 처음부터 아주 문제가 많았고 이 박정희 시절에 있었던 인사 올드보이를 귀환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허태열 비서실장도 그렇고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또 지금 보궐선거 중입니다마는 김무성 전 의원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박근혜 정부 시대의 어떤 중심 인사들인데 올드보이의 귀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올드보이로 채워지면서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기대했던 국민들로서는 어떻게 해서 많은 그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박근혜 정부의 인사 코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강기정 후보님은 제게 질문할 때 올드보이라는 말을 하여간 가능하면 여러 번 반복하기로 결심하고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강기정 후보님이 지적하신 여당의 허태열, 이경재 두 분은 저보다 10년 이상 나이가 많은 분들입니다. 우리 강기정 후보님이 김한길이보다는 젊지만은 후배들보다 또 상당히 나이가 많다는 것 잘 기억하시고요. 무조건 젊어야 한다. 그것이 논리라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정치권에서 이룩한 여러 가지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당을 새롭게 하고 개혁해내는데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생물학적 나이로 젊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도요. 이미 이 김한길 후보께서는 이 받았던 리더십 아니냐. 제가 이제 이번 출마하면서 1세대 민주당, 2세대 민주당, 그리고 앞으로 5사 전당대 이후를 3세대 민주당이라고 불리우면서 2세대 민주당, 구체적으로 지난 2007, 8년도에 이 중도통합당 대표가 되셨고 원내대표도 하시면서 이미 우리 민주당에서의 검증된 리더십 아니냐. 이런 점에서 새로운 리더십, 이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이 아니지 않냐라는 질문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제 토론에서도 계속 저를 얘기하실 때 중도통합당 대표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정확하게 중도개혁통합신당이었습니다. 명칭 우선 좀 확인해 주시고요. 거기서 굳이 개혁이란 말을 빼고 저를 칭하시는 것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 편이 하나로 뭉치는 데에 꼭 필요한 절차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쳤던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보고 책임지라면 그것은 또 정치인으로서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대선 패배로 끝났을 때 저는 제 국회의원직을 내놓고 제가 국회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대선에 승리했다면 그 공에 대해서는 제가 탐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까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민주당을 이 위기가 바뀌었다. 위기를 어떻게 넘을까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그 당의 대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절에 이미 이 당의 대표로서 얼굴로서 역할을 하셨고 잘하셨든 못하셨든 충분히 하셨던 분들이 다시 대표의 얼굴을 하시겠다 하는 것은 새로움이 아닐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최근에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이 민주당 지도부가 너무 노쇠했다. 좀 젊음으로 바꾸면 좋겠다.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그러시죠. 예, 제가 우리 강기정 후보님의 경륜이 얕아서 전체를 보는 데에는 아직도 정치적으로 경험을 더 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자꾸 그 나이 가지고 더 젊어져야 된다. 제가 머리만 이렇게 허옇죠. 아직도 50대입니다. 나이로 말씀드린 것 아니다라고 다시 말씀드린 것은요. 이미 이 김한길 후보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으로서 지난 21번의 대표 중에 한 분이셨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은 지금 어찌 보면 전혀 실패한 리더십이다.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네. 우리 당 지도부 21명 교체된 것과 제가 중도개혁 통합신당의 대표를 한 달간 했던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21번째 자, 초보자님 21명 중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네. 추가되고 나머지 두 후보께서는 그 잠시 후에 다시 주도권으로 이어가기로 하고요. 다시 그 사회자 공통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그 뭐 언급했습니다마는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참 말이 많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잘만 했으면은 이길 수도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결과는 패했습니다. 그 패배 원인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이용섭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해서 우리 당의 대선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보고서를 내놨어요. 그 쪽수를 보면 360쪽에 이릅니다. 이처럼 대선 패배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민주당의 수권 능력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안정감과 신뢰감을 갖지 못하신 것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을까? 물가는 오르지 않을까? 세금은 늘어나지 않을까? 남북 간의 안보 문제는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우리가 깔끔하게 씻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결정적인 패인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안철수 교수와의 단일화에만 너무 매몰돼 가지고 전략을 다른 데에 쓰지 못했다 하는 점도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아까 강기정 후보께서도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지도부 없이 우리가 선거를 치렀습니다. 전투를 하는데 지휘부가 없이 선거를 치르면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고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다시는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당대표는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아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혁신을 성공시킬 수 있는 혁신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 기호 3번 김한길 후보 차례입니다. 예, 대선 패배의 이유 5만 가지가 넘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4.11 총선거에서 패배한 뒤에 제대로 반성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제대로 성찰하지 않고 그대로 그 세력이 밀고 나가서 대선에서 똑같은 실패를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요점이고요.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또 하나가 돼서 치르지 못했다.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 경쟁력, 역량 이런 것을 최대한 쏟아부었는가, 거기에는 많은 여지가 있었다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 팽배했었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무조건 이긴다, 단일화만 되면 무조건 이긴다 하는 그 논의가 내부에서 많았고요. 저는 한번 문재인 후보에게 직접 밖으로 공표되는 여론조사들은 평면 여론조사고 연령별 실제 투표율을 대입해서 보면 우리가 많이 지고 있다. 우리가 더 분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안철수 교수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교수를 쓰러뜨리고 이겼기 때문에 본선에서 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철수 교수와의 단일화가 서로를 껴안는 아름다운 단일화가 되지 못했다. 여기에도 패인이 있다고 봅니다. 네, 강기정 후보입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선 평가 보고서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민생 정치, 생활 정치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대선에 패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앞으로 우리 민주당을 민생 정치, 생활 정치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분권형 민주당을 만들자
생활 정치를 하자라는 제 공약과도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을 보면서 정말 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지도부의 잦은 교체, 지도부의 불안정성을 꼽고 있습니다. 저도 최고위원이 당시 최고위원이었습니다마는 작년 총선 대선이 있었는데 무려 대표 얼굴이 7번을 바꿨습니다. 대표가 이렇게 자주 바뀌면 우리 민주당이 조직을 만들고 정책을 준비해서 국민들께 설명하고 일관된 또 대표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계속 민주당은 대표 얼굴을 바꾸고 또 대표 얼굴을 바꾸는 전당대회를 하는 이런 곳에 재정과 에너지를 많이 쏟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우연에 기다리는, 즉 단일화라든가 안철수와 단일화 이런 우연에 기다리는 상황에 빠져 있게 됐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대선을 패배하게 만드는 가장 주요한 것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나름대로 대선 패배에 대해서 진단을 해 주셨는데요. 사회자 공통 질문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당내 계파 정치라든가 그리고 복지부동이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번에는 기호 3번 김만길 후보 차례입니다.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예, 계파 정치의 폐해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복지부동이 패배의 주요 원인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다 발휘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소위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다. 하는 지적이 일부에서 있는 것 알고 있고요. 사실입니다. 가령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문재인 선대위에서 아무 자리도 역할도 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행히 얼굴이 좀 알려진 사람이라 전국에서 지원 유세를 와달라는 요청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저 저 나름대로 전국을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나중에 우리 비서들이 이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137개 지역구를 지원 유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치고 또 많은 다른 동지들은 지원 유세 요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혁신의 출발은 우리끼리의 통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잠재된 역량, 경쟁력 이런 것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는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 민주통합당 간판 달고 나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통합을 이뤄본 적이 없다. 그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1번 강기정 후보입니다. 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래도 이번 대통령 선거 때는 모두가 힘을 합하여 뛰었던 선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2년 노무현 후보 시절에는 노무현 후보를 돕지 않겠다고 탈당하거나 이랬던 당내 세력이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었고요. 또 2007년 정동영 후보 대선 때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거나 뒷짐을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것에 비하면 이번 우리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선거는 계파를 떠나서 또 탈락한 후보들 포함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모두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너지 효과, 이런 것이 발휘되지 못했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도부가 없었습니다. 당을 일사불란하게 지도해서 전투를 치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월 9일 뽑힌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 자리에 계신 김한길 최고위원 이런 최고위원과 지도부가 10월경에 다 사퇴를 하게 되고 지도부 공백이 있었습니다. 지도부 공백이 있고 나서는 이 당이 효율적으로 지휘되고 통솔되지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당원들과 국회의원들 또 당이 전체적으로 뒷짐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역시 이 지도부의 불안정성이 문제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용섭 후보입니다. 계파주의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물론 이제 집에 가면 아이들이 많으면 집에도 어머니파 있고 아버지파가 있는데 어떻게 정치권에서 계파가 안전히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도의 문제입니다. 국가의 이익이나 정당의 이익보다도 계파의 정치를 우선시하는 정당에 어느 국민이 표를 주겠습니까? 물론 가치를 중심으로 한 정파는 필요할지 모르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세력 중심의 계파는 청산돼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계파주의의 폐해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 발탁되지 못하고 또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계파를 등에 업고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정치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저는 이제 계파에서 자유스럽습니다. 정치권에 빚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파주의 완전히 청산할 것이고요. 지금 이제 계파주의와 복지부동이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제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저는 일정 부분 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우리 대선 캠프가 보면 민주 캠프, 미래 캠프, 시민 캠프 이렇게 세 캠프로 나누다 보니까 거기에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강 후보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휘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곳에서는 이제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민주당의 역량이나 관련 캠프의 역량이 집중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도 대선 패배의 한 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그 사회자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대선 못지않게 국민적인 관심이 바로 내년에 치러야 될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와 그리고 정권 창출을 위한 후보자들의 나름대로의 밑그림이랄까요? 전략 같은 게 있는데 우선 그 강기정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0년 6.2 지방선거는 우리가 젊음을 앞세워서 선거에 압승을 했습니다. 송영길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광재 강원지사 등 우리 민주당의 얼굴을 매우 젊고 역동적인 얼굴과 간판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2010년 6.2 지방선거는 압승을 했고 전국적인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아마 지난 60년 민주당 역사 속에 또 앞으로도 이렇게 대승을 거둘 만한 어떤 승리를 거둘 만한 날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큰 승리였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6.4 지방선거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이 민주당에 대해서 매우 답답해하는데 답답해한 것 중에 하나는 민주당이 너무 노쇠했다. 너무 무겁다 몸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젊고 역동적으로 가벼운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간판과 얼굴로 6.4 지방선거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대선 후보자들을 지금부터 구체화시켜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그리고 일상적인 조직, 즉 생활정치센터, 제가 공약하고 입법화 준비하고 있는 생활정치센터와 같은 일상적인 지구당을 운영을 통해서 조직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2번 이용섭 후보 차례입니다. 민주당이 지금부터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대선을 준비한다고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은 목전의 이익이나 눈앞의 문제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멀리 보고 길게 보고 본질적인 처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에 있어서는 허약한 민주당의 산성 체질을 알카리성 체질로 바꾸는 체질 변화가 필요하고 강력한 체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당을 쇄신하고 혁신하는 것입니다. 이 태평양처럼 크고 깊은 바다도 계속해서 고요하고 잔잔하면 죽은 바다가 돼버립니다. 그것은 고기들이 먹어야 될 플랭크톤이나 유기물질이 바닥에 가라앉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태평양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용암이 해일이 일고 용암이 분출하고 거친 파도가 쳐서 완전히 태평양을 뒤엎어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눈에서 보면 혼란이고 그리고 재앙으로 비칠 수 있지만 태평양 입장에서 보면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저 이용섭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해일이 되고 용암이 되고 거친 파도가 돼서 민주당의 혁신을 주도해서 내년 선거에서 승리하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정권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한길 후보 순서입니다. 예, 정당은 그 뜻이 아무리 좋아도
선거에서 지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은 지난 4번의 큰 전국 선거에서 연속적으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도 우리가 또 패배한다면 아마도 우리 세력은 죽은 세력으로 규정당할지도 모른다 하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내년 6월 선거부터는 민주당이 이겨나가기 시작하는 정치 세력으로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도 이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 지형이고 정치 구도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어가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권역별, 지역별로 중요한 정책들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가령 제주도 같으면 FTA 이후에 감귤 이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또 권역별로 지역별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인물 구도도 미리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방선거 한두 달 전에 지도부들끼리 우왕좌왕하다가 계파별로 적당히 공천하는 것 가지고는 지방선거 승리 도저히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그 후보자 주도권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그 이용섭 후보께서 시작해 주시죠. 우리 강기정 후보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우선 우리 김한길 의원님께서는 대선 때 아무런 자리도 차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가장 중요한 최고위원이셨습니다. 그것도 대표 다음으로 가장 많은 득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스스로 그 최고위원직을 사퇴해놓고 이제 와서 나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하는 얘기고요. 우리 강기정 의원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리더십이 자주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 당의 경쟁력이 와해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김한길 후보처럼 먼저 사퇴서를 내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최고위원이셨으면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어야 되는데 11월 18일 날 사퇴를 하셨거든요. 왜 그때 지도부 안정을 위해서 또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더 계시지 못했는지 그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최고위원 사퇴가 거론될 때 실익이 없다고 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김한길 최고위원 사퇴 때도 저는 사실은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전투를 앞두고 전쟁 큰 싸움을 앞두고 사령부를 없애는 것은 이건 결국은 지겠다라는 거와 다름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끝내 안철수 후보 측에서 단일화의 어떤 전제 요건처럼 하면서 당시에 이해찬 당대표의 사퇴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때는 뭐 최고위원 전체가 사퇴되는 것을 요구해 온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한길 후보의 사퇴, 최고위원 중에 제1등 최고위원이 사퇴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최고위원 전체가 사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우리 김한길 후보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그 말씀 전에 지금 두 분이 저를 놓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좀 거기에 좀 얘기하시면 안 됩니까? 제가 얘기하고 그때 추가해서 얘기하시죠. 오늘 아침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무리한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실은 국회의 경제 민주 법안 처리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못한 부분도 제 시간이니까 더 짧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예. 우선 경제민주화 부분, 박근혜 대통령 후보일 때 덩달아서 경제민주화에 적극 동의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마는 지금의 새로 표명된 입장 보면 역시 본색은 달랐다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 양극화를 실현해야 하고요. 거기에는 이 재벌의 경제적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 해소해야 한다 하는 입장 우리가 분명히 다 같이 갖고 있습니다. 자, 아까 강기정 후보님과 두 분이 김한길이가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대선에 책임이 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요. 최고위원직이 아니라 그 당시에 지도부는 전권을 문재인 후보에게 모두 위임해서 아무 역할이 없는 회의 한 번 열리지 않는 지도부였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기득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이 뭔가 잘못됐다고 하면 몰라도 제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내려놨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이 있다. 저는 선대위에서 아무 직책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용섭 후보님이나 강기정 후보님은 문재인 선대위의 본부장님들이셨잖아요. 예, 요약 좀 해주시죠. 예, 그런데 제가 두 분에 대해서 뭐라고 책임이 있다고 말씀 안 하거든요. 두 분이 제게 협공하면서 김한길이 책임이 대선 패배에 크다. 예. 이런 말씀을 국민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예. 잘 생각해 보시기 예. 바랍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받아들이실 겁니다. 저는 기득권 지키 최고위원이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기득권 지키기다. 이 최고위원 발상이 직을 내가 매우 지키고 저는 있는 안 되는 것이 것이고요. 가장 나쁜 게 무책임한 것입니다. 육구 전당대회에서 정권 교체 하시겠다고 나가셨으면 끝까지 그 길로 매진을 해야지. 안철수 교수와의 상황 논리에 의해서 스스로 사퇴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지난해 대선 때 강령의 경제 민주화를 집어넣고 또 경제 민주화의 전도사라고 했던 김종인 교수까지 영입해서 선거를 이제 잘 치러놓고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경제 민주화를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에 자세에 대해서는 맞지 잠깐 않다.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는 당내 어떤 문제점과 그리고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박근혜 정부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치 판단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평가를 듣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겠다 손 치더라도 지금 후보들께서는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이번에는 기호 3번 김한길 후보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이영섭 후보님 말씀에 한 10초만 말씀드리고 이 사회제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민주당 지도부 제1순위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것은 문재인 선대위 산하의 새정치위원회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총사퇴를 촉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이었고요. 그것이 제가 사퇴하는 것이 문재인 후보 당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던 큰 기득권을 내려놨던 것입니다. 이제 선대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제가 이제 대선 패배론, 이 책임론 가지고 서로 손가락질 하지 말자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는데 계속해서 김한길이가 책임 있다고 하시면 마치 국민들이 볼 때 김한길이가 대선 패배에 책임이 크기 때문에 마치 책임론은 말하지 말자고 하는 것처럼 오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박근혜 정부 평가 말씀하셨죠? 네. 예. 우선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꺼내놓은 박근혜의 사람들 인사청문회 보면서 국민들이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반도 긴장 고조되고 있는데 대북 정책이 MB와는 다르다는 것을 진작 보여줬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강기정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저도 한 말씀 추가하고 가겠는데요. 김한길 후보께서 최고위원을 지냈기 때문에 책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최고위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끝끝내 대선 승리를 위해서 복무하지 않고 도중에 최고위원을 던짐으로 인해서 지휘부 공백을 만드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 민주당의 지휘부 공백, 21번의 지도부 교체는 항상 선거 패배나 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물러가서 항상 공백이 생겼던 것에 반복의 다름 아닙니다.
이건 대선 평가를 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김한길 후보께서 아무 직책을 맡지 않았다. 대선 선대위에서. 이거야말로 정말 큰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시켜주지 그런 않는데 어떻게 점에서 맡아요? 이 최고위원으로서 당시에 대선 승리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용섭 후보의 지적은 100번, 1000번 맞는 이야기고, 저도 그 점이 지금도 못내 아쉽고, 왜 제가 끝끝내 버텨서 지휘부 한 일원으로서 이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만뒀을까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은 계속 지금도 갖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 인사정책은 빵점이고 대북정책은 매우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용섭 후보 순서입니다. 저는 적어도 리더가 상황 판단을 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새정치위원회에서 지도부가 사퇴했으면 좋겠다 논의했어요, 논의. 그것을 가지고 당시에 대표였던 이해찬 대표와 이런 방구의 상의도 없이 물러났다고 하는 것은 저는 책임 있는 리더의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물러났다고 하는데 사후적으로 도움이 안 됐지 않습니까?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나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고요. 저도 공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실무자였습니다. 우리는 일선 전투에서 피 흘리면서 죽자 살자 싸웠습니다. 그래서 졌거든요. 근데 후방에 계시는 김한길 의원께서 왜 너 그렇게밖에 못 싸웠냐? 니들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그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선거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랬는데 한 50일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실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집권 초기에는 정권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44%밖에 안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고위직 인사하면서 국민과 소통하지 않았고, 또 정부조직법 개정하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한자도 고칠 수 없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북한 정책도 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강대강의 정책만 고집하는 거, 이거 잘못하면 큰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대화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네, 이번에는 그 주도권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만길 후보께서 주도권을 잡고 시작해 주시죠. 시간은 역시 5분입니다. 이용섭 후보님, 선대위에서 본부장 맡으셨기 때문에 책임이 크다고 전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했다고 또 말씀하시면서 역공하시는데요. 책임 문제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우리 강기정 후보님이 이제 젊은 이 얼굴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말씀드리면서 어떠세요? 저보다 조금 나이가 위시죠? 그러나 정치는 또 오래 안 했기 때문에 새 얼굴이 있으니까 양면이 있겠네요. 관료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33년 하셨다고 하는데, 관료 생활을 오래 했지만 관료주의에 물들지 않고 때묻지 않은 그런 관료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혁신도 제대로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정치인도 정치 오래 해도 때묻지 않고 계파주의에 물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동의하시는 거죠. 예, 동의합니다. 네. 정치인도 관료사회에서 이 후보님이 관료사회를 잘 알기 때문에 혁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정치를 잘 알기 때문에 개혁이나 혁신도 잘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것도 이해하실 겁니다.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이제 이 후보님은 정부에서의 혁신 실적을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정치를 10여 년 하면서 정치적인 실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 만드는데 핵심적으로 기여했고요. 고건 서울시장, 임창열 서울 경기지사 만드는데 선거에 책임을 졌었고요. 2000년에 총선기획단장, 2004년에 총선기획위원장 맡아서 우리가 대승을 거둔 152석의 과반수 넘는 의석을 가질 때 선거 책임자였습니다. 선거에 이긴 실적이 있습니다. 5년 전에 대선 패배했을 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다는 여론이 빗발치던 때에 저는 국회의원직 내놓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국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책임졌던 실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참여정부에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할 때 참여정부의 개혁 입법들을 가장 많이 통과시킨 원내대표가 저였습니다. 개혁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용섭 후보님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예. 행정부에 계실 때 혁신을 한 실적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 정치권에 와서 이런 실적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우선 행정부에서 실적 그래도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국세청장 가기 이전에 국세청은 권력기관으로 인식되고 그리고 제 전임 국세청장들께서 못 당할 일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가서 그 당시에는 꽤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 우리 박원순 시민사회 단체, 시민사회 운동을 하시던 분을 세정혁신 공동위원장으로 저와 함께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권력기관으로 인식되던 국세청을 그야말로 봉사기관으로 바꿨고, 당시에 이제 접대비 실명제도 시행했고, 현금 영수증 카드도 시행했고요. 이 정당에 들어와서는 저는 이제 제가 가만히 저를 두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행정부에서 다양한 경험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직책을 주면서 저는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이명박 정부가 부자 감세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종부세 폐지 반대 저지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 저를 인정해서 저를 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줬어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제가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325만 명의 서명을 받았는데 이것은 여의도 정치 역사상 가장 많은 서명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를 지켜냈습니다. 네, 수고하셨군요. 좋은 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정책 책임자셨잖아요. 예. 정책 의장이셨지요. 예. 총선 때도 정책 의장이셨고, 예. 대선 때도 정책 의장이셨고, 대통령 선대위원회에서는 정책 본부장이셨고요. 조금 전에 공감본부장. 예, 그 이름이 공감본부였나요? 예. 네. 실무자라고 하셨지만 이 정책에 관해서는 가장 높은 자리 아닌가요? 정책을 책임졌던 정책의장이라면.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캠프의 사정을 저 됐습니다. 말고도 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는데 그럴 수 없었던 이유를. 예, 그러면 제가 묻지요. 대선 때 우리 당의 정책의장이셨는데 대선에서 우리 정책 제시가 정책 측면에서 새누리당을 압도했다, 이겼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정책의 내용은 저는 압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걸 국민들께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안철수 교수와의 단일화에 매몰됐고 정책위 의장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를 해야 되겠다. 이제 대표가 정책을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당대표 출마한 하나의 원인도 되고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사회자 공통질문 마지막 순서인데요. 제주도 표심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주 지역 현안은 여야 정치권을 모두 떠나서 큰 이슈로 공약화했던 과제들이라 그 지역성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도민들로서는 가장 관심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후보들의 입장에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의 풍향계로 작용할 공산이 매우 크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4.3 사건의 완전 해결을 위한 후보들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길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제주 4.3 사건 정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잊어서도 안 되는 국가적 불행이었습니다. 공권력이 폭력이 될 수 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한 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뼈아프게 되새겨야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4.3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입장을 표명하신 것, 저는 참 의미 있는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4.3 사건 희생자와 그 유가족 분들에게 그분들의 명예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후보도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도록 노력하겠다. 과거의 화해 소홀히 할 수 없다. 대선 때는 제주도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이번 4.3 위련제에도 불참하신 것을 보면 그 뜻의 진심, 진의를 믿기가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도 4.3 사건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둘째로 이용섭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아까 말씀했는데 국가 추도일로서 4월 3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족과 관계자들의 명예 찾아줘야 하고 그분들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도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강기정 후보 순서입니다. 네, 4.3 항쟁이 65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2000년 이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사과하고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 참석하는 이런 추모제가 열리는 이런 과정에 우리 민주당은 일관되게 한 가지 생각이었습니다. 진상규명 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위로, 보상, 대책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민주당 의원님 세 분을 다 모두 그런 일을 하시라고 당선시켜 주는 것도 또 제주도민들의 마음이었고요. 결국은 이제 5.18 광주민주항쟁과 비교해 보더라도 5.18은 80년에 일어난 일인데 88년 넘어서면서 국가기념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90년 들어서요. 그런데 이 4.3 항쟁은 65주년을 맞고 있는데 여전히 국가기념일 지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9대 국회에 들어서 5월 30일 날 우리 민주당에서는 4.3 특별법 개정안, 즉 국가기념일로 지정토록 하는 그 법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4.3의 안전한 해결의 첫 출발은 기념일 지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용섭 후보 순서입니다. 우선 희생되신 분들의 넋을 기리고 그리고 유가족 제주 도민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정부 10년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제주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우선 김대중 정부 때인 우리가 2000년에 이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003년 10월 말에 이 4.3 사건과 관련해서 국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제가 행정자치부 장관 때인데 유령지에 모시고 왔을 때 그때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불법하게 행사되었던 잘못에 대해 제주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은 위령제에 참석은 고사하고 어떠한 해결의 진전도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선 과정에서는 완전한 해결을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올해 추모 행사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 입장은 제주 4.3 추모 기념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고 생존자 및 유족에게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4.3 평화공원 조성을 마무리해서 4.3의 역사적 의미를 복권시키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야당이지만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 신공항 건설 문제인데요. 이 현안 문제는 지난 대선 때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야 후보들께서 제주 정책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신공항 건설 타당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강기정 후보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항공교통의 교통이 90% 이상이 이 절대적 수단으로 지금 도민들에게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요가 있나 이런 예측 수요를 했는데 현재 제주공항의 포화 상태는 2024년이면 포화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실 소속 국토연구원에서는 그보다 빨리 한 6년 빨리 2019년이면 현재 제주국제공항은 포화 상태로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정확한 수요 예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2015년이 되면 이 종합계획, 이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항공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내는 문제가 있겠고, 다행히 올해 이제 공항개발 이 조사 용역비로 5호 계산이 반영되어 있어서 그러한 일에
조금 더 이렇게 서둘러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제주도민 내 이 90%에 달하는 교통수단인 공항, 이 항공, 이 문제에 대해서 제2공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용섭 후보 순서입니다. 제주도가 국제 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제주를 중심으로 해서 항공시간 3시간 이내이면서 소득 1만 불이 넘는 이 구매력을 지닌 인구가 3억 5천만 명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주공항 이게 보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9년이면 제주공항은 포화 상태가 돼서 더 이상 공항으로서 큰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건설교통부 장관을 해봐서 대강은 압니다만 공항 하나 지으려면 10년이 걸립니다. 지금이 2013년이지 않습니까? 2019년은 6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현재 있는 공항을 확충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공항을 만들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매우 중요한 현안입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이제 제주공항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충분히 저는 논의가 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논리는 배제돼야 됩니다. 그야말로 제주도가 국제 자유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고 제주도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제주도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방향에서 결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한길 후보 순서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앞에 두 분 입장과 동일합니다. 제주도가 유네스코 지정 세계 생물권 보존 지역이고 세계 자연유산 지역이고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제 자유 도시로 제주도가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 접근성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또 섬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항공편을 더 유치하지 않고는 다른 길을 찾기가 어렵다 하는 것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지난 4월 4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국토부가 항공 수요 조사를 이제 실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신공항 추진이 더 구체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동남권 신공항 문제 등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것이 또 그쪽이 아무래도 유권자 수가 많으니까 정치 논리에 밀려서 제주도 신공항 문제가 뒤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들을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민군 복합형 관광명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치권의 입장으로 인해서 도민사회가 혼란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제1야당으로서 본사업을 시작할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추진한 사업인 만큼 후보들의 입장을 솔직하게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용섭 후보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를 보면서 소통의 국정 운영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걸 시행하는 사람의 역할이 매우 크다 하는 것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참여정부 때 제주 해군기지 건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007년 말에 국회에서 통과될 때 이 부대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제주 해군기지는 군사기지로 건설하는 게 아니라 민군 복합항으로 건설하기로 결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명박 정부가 이어받으면서 제주도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군사기지로 추진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갈등과 분열이 초래된 것입니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지역위원회까지 반대를 했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제주 해군기지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특히 제주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고 제주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제주도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여기 지역구이신 김재윤 의원님, 그리고 강창일 의원님, 김우남 의원님과 깊숙이 상의하면서 제주 해군기지가 군항이 아니라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한길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예,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에 또 생각이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 문제가 이 국민적 관심사가 됐을 때 많은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눈 후에 안보적인 측면 또 지정학적인 문제 등등을 고려한다면 제주보다는 이 본토의 남부 쪽에 어디엔가 이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공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고 공정률이 이미 30%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능사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이용석 후보님도 같은 말씀이신데 민군 복합형 이 관광 미항으로서 제대로 처음에 설계됐던 그 목표가 충족되는 그런 공사가 돼야 되겠다. 또 하나는 이 강정마을의 주민들 문제입니다. 이분들의 그 상처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 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12월 31일 날 통과시키면서 단서 조항을 붙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른 이 크루즈선이 제대로 입출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을 여전히 우리 감독위원회에서 철저히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강기정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이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였지 않냐 이렇게 비판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군기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또는 건설을 잠정 중단해야 된다. 아니면 당초 목적대로 건설해야 된다. 이러면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민주당이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거 약간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민주당의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은 관광 목적의 민항과 이 기항 목적의 군항이 동시에 복합형으로 발전돼야 된다, 건설돼야 된다, 이 입장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런 목적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이 국방부 입장을 너무 반영하면서 이 기항의 목적을 둔 군항 중심의 건설을 하고 군항 중심의 예산 배정을 하면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 민주당은 약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분명히 이 민항과 군항이 복합형으로 발전되어서 이 제주도의 어떤 발전과 제주도에 기여하는 측면의 군항이 미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 과정에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밀어붙이기식 국책 사업에 대한 정부의 어떤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준비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정리해 주시죠. 시간을 30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한길 후보 순서입니다. 예, 제주도민 여러분, 오늘 토론을 보시면서 우리 민주당의 혁신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무엇도 아끼지 않고 어떤 희생도 감수하면서 제대로 변신하겠습니다. 애정 어린 눈으로 민주당의 진통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기정 후보 순서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늘 우리 민주당에게 힘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3명의 국회의원 모두 우리 민주당으로 뽑아주셔서 제주 발전의 심부름꾼, 일꾼으로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이 위기이고 대한민국이 위기인데 민주당이 그 중심에 서지 못하고 위기 극복의 주체가 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새롭게 변화의 모습으로 제주도민께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제가 당대표가 되면 무엇보다도 한반도 긴장 완화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저의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민생 안정과 한반도 평화에 어디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저의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제주도가 분권과 자치의 모델이 되고 국제 자유도시로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야당이지만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네, 최선을 다해준 후보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민주통합당 대표 후보들께서는 제주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해법을 제시한 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민주통합당 대표 후보 초청 제주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